여기 긍정적이고 미소가 밝은 한나라는 대학원생이 있다. 그녀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언어치료학을 공부하며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2014년 8월 여름방학이 점점 가까워지자 한나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태국 여행을 계획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안전한 여행지가 아니라면서 가지 말라고 그녀를 말렸지만 예전부터 모험을 좋아했던 그녀에게 태국은 너무나 가고 싶었던 여행지였기에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비행기에 올라타게 된다. 2014년 9월 한나는 새 친구와 함께 태국의 작은 섬 코타오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수도 방콕으로부터 400km 정도 떨어진 고립된 섬으로 연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낮에는 휴양지처럼 천국과 같은 곳이지만 밤에는 광란의 축제와 해변 파티로 유명했다. 도착한 다음 날부터 그녀들은 해변에서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이튿날 한나는 머물던 호텔의 로비에서 밀러라는 남성을 마주치게 된다. 그는 호주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친구들과 함께 아시아 배낭여행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행지에서의 우연한 만남에 설레었으며 그날 저녁 서로의 친구들을 데려와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섬은 다시 화려한 밤문화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거리가 가득 찼다. 그들은 저녁 7시쯤 해변 근처의 바에서 만나 식사를 하였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4시간 정도의 만남을 가진 그들은 잠시 헤어진 뒤 새벽 2시에 풀문 비치에서 다시 만나 파티를 즐겼다. 2시 15분경 한나와 밀러는 서로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고 조용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다음 날 아침 5시 30분경 출근하던 해변 청소부 아주머니가 바다 위에 떠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다가가는 순간 무언가에 의해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래에 파묻혀 있는 마네킹 같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포즈와 함께 나체로 누워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었고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그 형상은 기괴하고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매니저에게 달려가 이것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모래사장에 있는 시신은 한나였고 바다 위에 떠있는 시신은 밀러였다. 그들은 새벽에 함께 시간을 보낸 뒤 몇 시간도 안 되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부검 결과 두 피해자 모두 딱딱한 둔기에 맞아 머리와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밀러는 등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폐에 물이 차서 익사했음이 밝혀졌다. 한나의 몸에서는 다양한 정액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는데 그녀는 구타당한 뒤 최소 2명의 남성에게 성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슴에는 물린 자국들도 있었다. 태국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시체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까운 거리에서 살인 무기로 추정되는 피 묻은 괭이와 나무 몽둥이를 발견하였고 담배꽁초 3개와 누군가 사용한 콘돔도 함께 찾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들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그날 한나가 밀러의 친구 A와 함께 걷는 것이 발견되었고 새벽에 친구 A가 밀러와 말다툼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용의자로 체포했으나 정액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에도 경찰은 새로운 용의자를 매일같이 지목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살인범이 잡히지 않을수록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태국 정부는 관광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범인을 최대한 빨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국민들은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며 이것은 외국인에 의해 벌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은 경찰은 섬에 있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한나의 몸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DNA 검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찾지 못한 경찰은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사건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의 CCTV에서 오토바이를 탄 3명의 청년들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를 구매한 뒤에
한나와 밀러가 숨진 해변으로 향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 현장 주변의 CCTV에서 살인이 일어난 그 시각에 그중 한 명인 용의자 A가 현장을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2014년 10월 1일 경찰은 주변 탐문을 통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용의자 B의 신상을 파악하였고 그를 불러 신문하였다. 용의자 B는 마우마우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불법 입국한 미얀마 노동자였으며 살인이 일어나기 전 용의자 A와 C를 사건 현장 근처에 내려준 뒤 헤어졌다고 말했다. 나머지 2명의 이름은 각각 Y표와 조린으로 그들 역시 불법 입국한 미얀마 노동자였다. 경찰은 즉시 그들을 추적하여 체포하였고 옷과 오토바이를 증거로 압수하였다. 신문 결과 그들은 한나와 밀러가 해변에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DNA가 한나의 시신에서 채취한 정액 샘플 그리고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타액과 일치한다고 밝혔으며 밀러의 휴대전화를 조린의 집에서 찾아냈다. 이 증거들로 보아 그들이 용의자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증거들이 나오자마자 태국 경찰은 용의자들을 살인 현장으로 데려가 기자들 앞에서 재연하도록 강요하였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였다고 한다. 2014년 12월 용의자들은 계획적 살인, 범죄 은폐, 강제 폭행, 태국 불법 입국, 무단 체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며칠 뒤 Y표와 조린을 만난 변호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들이 말한 그날의 행적은 이렇다. 사건 당일 새벽, 그들은 해변에서 수영을 했고 물 밖으로 나오자 누군가에 의해 옷이 사라진 것에 당황해하며 지름길을 통해 마우마우의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나중에 마우마우의 집으로 향하는 이들의 모습이 CCTV에서도 포착되었다. 밀러의 휴대폰은 Y표가 해변에서 우연히 주운 것을 보관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벌거벗은 채로 냉동실에 방치됐으며 초법적 살해 위협을 받아 강제로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태국 경찰청장은 즉시 공식 인터뷰를 통해 자백 과정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부인하였지만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한 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4차례 조사에 경찰 대표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변호인단은 Y표와 조린의 접견을 다시 신청했지만 30분밖에 허락되지 않았으며 심리를 연기하고 준비 시간을 더 달라는 그들의 요청은 코사무이 지방법원의 판사에 의해 거부되었다. 2015년 7월 8일 코사무이 지방법원에서 18일간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변호인은 법의학 증거의 잘못된 처리, 신문 중 법적 대리인 부족, 자백을 확보하기 위한 위협 및 협박, 증인 협박 등으로 인해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에 의해 미얀마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말했다. 7월 10일 법원은 DNA 재검사를 명령했다. 경찰은 한나의 시체에서 채취한 샘플은 모두 소진되었지만 흉기에서 나온 DNA 샘플은 남아있다며 제공하였고 며칠 뒤 중앙법과학연구소는 흉기에 묻은 DNA가 피고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24일 2사람은 유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으며 2019년 8월 태국 대법원은 경찰이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였고 법의학 증거가 명확하다면서 그들의 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2020년 8월 14일 어떤 이유에서인지 태국 국왕의 자비를 보여주기 위한 왕실 법령에 따라 사형 선고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고 한다.